1931년 8월 한 대의 잠수함이 인류가 알고 있는 세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 잠수함은 광활한 얼음 아래의 미지의 세계로 향하려 합니다. 아직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신비로 가득한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잠수함에는 북극의 비밀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세계의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탐험 장비를 통해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비좁고 불편한 공간과 극도로 추운 환경을 견뎌내며 그들은 얼음 아래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전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탐험은 생각지도 못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탐험가들이 세계의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박을 이용해 차가운 바다와 위험한 얼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배는 종종 얼음에 갇히곤 했고 승무원들은 구출에 희망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갯썰매나 도보로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비극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 명의 탐험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극은 너무나도 험난한 곳이어서 북극점의 최초 명확한 발견은 1926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지면에 닿지 못한 개조된 비행선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명한 탐험가 휴버트 윌킨스는 북극점에 발을 내딛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북극점은 남극처럼 대륙 위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극해의 중심부, 항상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윌킨스는 잠수함이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과학 장비로 무장한 잠수함이라면 북극의 위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윌킨스는 여름에 출발해 먼저 대서양을 건너고 북극권까지 항해한 후 서쪽으로 3,000km를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6주 동안 얼음 아래를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틈새를 통해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마지막에는 알래스카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이 탐험을 위해 윌킨스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강연하며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담은 책까지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과학적 탐구를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아래를 항해한다는 주제는 신문 판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윌킨스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선정적인 보도로 유명한 신문 대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스트는 독점 출판 권리를 갖게 되고 윌킨스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 허스트는 윌킨스가 북극에서 두 번째 탐험대와 만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비행선 그라프 채펠린은 윌킨스가 얼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을 비행하며 북극을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정복했다는 헤드라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허스트는 윌킨스가 이 묘기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15만 달러의 상금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잠수함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윌킨스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제작되었던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이용해 북극점에 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잠수함은 저명한 해양 건축가 사이먼 레이크에 의해 대대적으로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은 이전에 어떤 잠수함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했으며 바다 얼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는 노틸러스의 선수를 두꺼운 강철판과 콘크리트로 강화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압 충격 흡수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위쪽의 얼음 역시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레이크는 잠수함 상부에 썰매 주행대를 설치하여 얼음 아래를 썰매처럼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유압식 수축 가이드암을 추가하여 위쪽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틸러스는 얼음 아래에서 며칠 동안 갇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기를 보충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표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얼음 위에 틈이 없다면 승무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는 얼음을 최대 20피트까지 뚫을 수 있는 드릴 시스템을 개발하여 노틸러스의 승무원들이 표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래 있던 어뢰 발사관 대신 레이크는 압력 다이빙 챔버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들은 장비를 해저로 내리거나 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이먼 레이크는 수십 가지의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위해 제작된 이 노틸러스는 이제 대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1931년 3월 16일 탐험이 출발을 준비하면서 윌킨스는 기자들 앞에서 담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점검을 위해 물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 얼음 아래로 2000마일의 여정을 완수하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7월 1일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윌킨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는 잠수함의 새로운 기능 중 많은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썰매 주행대, 얼음 드릴, 충격 흡수 장치가 얼음에 끼어 노틸러스를 얼음 아래에 가두게 될까봐 우려했습니다. 윌킨스는 얼음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광감응 전기쇠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표면으로 올라갈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 레이크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틸러스는 레이크의 잠수함이었고 그는 이 잠수함을 미 해군으로부터 임대받았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개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윌킨스는 탐험을 위해 단지 잠수함을 재임차한 것이었고 잠수함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장치들은 탐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골칫거리가 되어 잠수함을 반복적으로 수리 위해 항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발명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었지만 낡은 잠수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윌킨스의 가장 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얼음 드릴 은시험 중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투입되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며 윌킨스는 점점 더 커지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틸러스가 북극에서 그라프 채펠린을 만나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윌킨스는 허스트의 상금을 놓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6월이 되자 윌킨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기계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출발할 때가 왔습니다. 대서양 횡단은 매우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잠수함은 북대서양의 거친 폭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렸습니다. 승무원들은 노틸러스가 얼마나 불편한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은 원래부터 좁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 탐험 장비까지 실린 이 공간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20명의 승무원들에게는 단 한 개의 화장실만 제공되었는데 그것마저도 2개의 디젤 엔진 사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침상이 그나마 작은 휴식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윌킨스는 매일 허스트에게 라디오를 통해 험난한 여정을 기록한 업데이트를 전송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 거센 파도가 갑판을 휩쓸어 다리 앞에 있던 스크린을 날려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멀미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틸러스의 빌지 펌프가 고장나면서 하수, 기름, 그리고 구토물이 승무원들의 발 주변에 고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잠수함이 거센 대서양과 싸우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현 엔진의 4번째 실린더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2개의 엔진 중 하나를 중단해야 했던 노틸러스는 간신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도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휴버트 윌킨스였습니다. 일정이 몇 달이나 뒤처졌음에도 윌킨스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7월 28일 탐험대는 마침내 북극으로 출발했습니다. 노틸러스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항해 도중 수리를 익숙하게 처리했고 주요 문제들은 정기적인 정박 시점에서 해결되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노틸러스는 북극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사람이 사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윌킨스는 드디어 희망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9일 노틸러스는 처음으로 빙하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승무원들은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는 허스트가 흥미로운 새로운 발견들을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깊은 바닷속의 따뜻한 수층은 날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노틸러스는 얼음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항해한 후 북위 82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자력으로 움직인 어떤 선박보다도 더 북쪽으로 간 기록이었습니다. 윌킨스가 실제로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얼음 아래로 1000km를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윌킨스의 성과에 대해 읽고 있는 동안 노틸러스 내부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윌킨스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은 지치고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노틸러스에는 난방도 단열재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북극 바다와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맨 금속 외피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식중독에 시달렸고 잠수함의 파이프에서 나오는 납에 중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탐험을 진행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윌킨스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8월 27일 그는 얼음 아래로 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틸러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는 다이빙 러더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윌킨스는 다이버를 보내 상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조타키는 단순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윌킨스가 의심했던 것처럼 승무원들이 탐험을 끝내기 위해 잠수함을 일부러 망가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허스트조차도 윌킨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황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허스트 그룹은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윌킨스에게 계약을 상기시키며 북극으로 계속 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윌킨스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확실한 실패와 재정적 파산을 받아들이거나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8월 31일 윌킨스는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고 잠수각을 2도 아래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노틸러스를 얼음 아래로 억지로 밀어넣어 잠수시키려 했습니다. 썰매 러너가 얼음을 긁는 소리가 잠수함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치 노틸러스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윌킨스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상된 잠수함으로는 북극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좌절에 직면하면서도 윌킨스는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킬로미터를 더 전진한 후 윌킨스는 얼음 드릴을 시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승무원들은 몇 피트의 얼음을 뚫으려고 애썼지만 사이먼 레이크가 특허를 받은 드릴은 매번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9월 6일 윌킨스는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라디오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우리의 북극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윌킨스는 노틸러스를 이전에 어떤 잠수함도 가지 못한 곳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로 북극을 완전히 횡단하는데 성공하기까지는 또 30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는 한 번에 몇 주 동안 잠항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 이 잠수함은 첫 번째로 북극을 횡단하고 거대한 환영 속에 귀환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윌킨스의 시도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원래의 노틸러스는 현재 노르웨이 해안 인근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북극에서 돌아온 후 잠수함은 너무 낡고 손상되어 복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침몰시켰습니다. 노틸러스 탐험 이전에 윌킨스는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넓히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탐험은 그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고 역사 속에서 대부분 잊히게 만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USS 게이트 승무원들은 북극점에서 그의 유해를 뿌렸습니다. 소련의 말기에 그들은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궤도 위성의 첫 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대한 위성들이었습니다. 행성의 광대한 지역을 비추어 에너지를 생성하고 도시 전체를 밝히며 북쪽의 척박한 지역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영원한 밤을 낮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주 스포트라이트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마일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이는 우주 산업화를 꿈꾸던 옛 소련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매혹적인 우주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